우선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오늘도 국경란님도 되게 오랜만에 아프셨던 건 아니죠? 바쁘셨던가? 나중에 카톡 보내요. 지금 말씀드린 조금 피곤해서 아팠어요. 아, 그랬구나. 또 우리는 네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파요. 자주 아파요. 그래도 나와서 와서 기뻐요. 경란님 반가워요. 머리가 너무 지금 돌아버릴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지금 매주 금요일 날 가기 전에 페이퍼를 만들어야 돼. 논평을 매주 발표를 해야 돼 가지고 새로운 논문을 또 논평을 해서 그거를 이번 학기에 좀 느긋하게 해야지 그래도 연구학기니까 그랬는데 이제 뭐 이미 계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막 공표해도 되고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또 원했고 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클래스 101에 발탁이 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진짜 독서 모임에 들어오시라고 내가 계속 하는 이유가 그게 이런 유튜브는 내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찍으면 되잖아요.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용기 있으면 되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 문서 작업이에요. 그걸로 감수가 떨어져야 영상을 찍는 거여 가지고 계속 커리큘럼을 짜고 그쪽에서 원하는 거랑 맞아야 되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100페이지 넘는 가이드를 읽고 근데 저는 국어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 계획안 짜는 거에 별로 거부감이 없거든요. 근데도 되게 '아 진짜 내가 엄청 많이 성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분 단위로 쪼개서 대본을 다 짜야 되고요. 그거에 맞는 영상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그쪽에서. 뭐 자막은 어디다 넣지 말아야 되고 뭐는 어디다 넣어야 되고 뭐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요가 철학을 하지 않았다면 '아 내가 왜 나 지금 유튜브로 돈 되게 잘 버는데 내가 지금 수익을 내가 내는 사람인데 내가 너네한테 수익 창출을 얻는 게 아닌데.' 하면서 안 해 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 요가 철학을 하고 매일 책을 읽고 하면서 인제 마음 수련을 좀 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나를 성장시킬까를 생각하면서 벅차더라고요. 그런 기업체들과 협업을 하면서 그 전문가들한테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울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진짜 우리 애들이 그냥 농담으로 "원장님 이러다 유튜브 10만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랬는데 그 편집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틀을 잡고 촬영하고 뭐 대본을 짜고 이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물론 그 사람들이 나를 픽했고 처음에 인제 뭐 미팅을 하고 이럴 때는 내가 굉장히 별로 안 해도 되는데." 막 이랬지만 계약을 맺는 순간 그 사람들이 가이드 난 모르니까 나 완전 초보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머리 쥐 터져가면서 지금 막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광 선생님하고 인제 또 어제 통화를 했어요. 민광 선생님 "촬영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막 이렇게 여쭤보고 뭐 이러저러하다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해 가지고 뭐 "뭘로 인제 채택되셨냐?" 그래서 아시탄가 요가랑 그 인도의 헬자리 마르마 그걸로 연락 주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아 원장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원장님 노하우를 알면 너무 좋죠."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문서 작업을 지금 딱 8시 30분 되기 전까지도 막 머리 미쳐도 "보여줄까? 너네 나중에 니네도 클래스 101 해야지." "나만 해? 너네도 죽어봐야지." 근데 "보여줄까?" 뭐 하고 있었냐면 이게 지금 1 차야 1 차. 그리고 얘네는 그 기한 연장이 없어. 들어가는 순간에 근데 내가 하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커리큘럼을 7일 안에 딱 짜고 그다음에 뭐 원본 샘플 1-2 개를 뭐 1 주일 안에 또 해야 되고 2 개월 안에 모든 강의가 다 끝나야 돼. 안 그러면 계약 위반이야. 근데 나는 이런 기업체랑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기업인 같은 사람하고 미팅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맨날 "아 원장님." 막 저는 막 이런 애들 보다가 딱 다부지게 그냥 성인 대 성인으로 이성 대 이성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네 힘들어요.
좀 보면은 결론은 힘들다. 뭐 이런 거 내가 왜 뽑혔냐면 이 운이 좋았던 게 클래스 101에서 이제 더 이상 대중화된 걸 하지 않고 조금 준전문가들을 위한 뭔가를 찾고 있다가 그들이 AI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AI를 돌렸을 때 내가 그냥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트렌드 뭐 잠재력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딱 대놓고 타겟이 그냥 준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걸 하지 말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시장 분석, 기획 의도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짜야 돼. 그래서 챕터를 막 내가 다 지금 짜고 있어.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 과연 무슨 기대 효과 뭐 하여튼 뭐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왜 너네한테 보여주냐면 봐봐라. 글을 못 읽고 문서 작업을 못 하잖아. 니들이 아무리 유용해도 클래스 101에서 발탁될 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기면 되겠지. 누구한테 이제 요즘 뭐 크몽 이런 알바가 많잖아. 이것 좀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만큼 자기를 문서화하기 탁월한 사람이 어딨어요. 내가 맨날 그랬잖아. 공적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글을 읽을 줄 알고 글을 못 쓰면 계약 자체를 못 해. 그리고 저거는 저렇게 그냥 하는 거고 이제 나만의 그 구글 무슨 미팅 사이트가 열렸어 이미. 제니 원장님 사이트 그러면 거기 협업하는 사람 다 들어와. 내가 저거를 저 가이드에 맞게 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회의를 해. 그래서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해. 그러면 3분의 1 찍고 감소, 3분의 1 조상 그걸 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재밌겠죠. 저 엄청 성장하겠죠. 이러고 나면 내 유튜브 굉장히 공식화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이게 남의 얘기니까 야 제니 원장 네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데 네 지금 네 발등에 불 떨어져 너네 분명히 안 하면 도망가지. 근데 저기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 우리 외부 선생님한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하고 도망가지. 그러면 클래스 원어원 못하는 겨. 그래서 아무리 요가 선생님이라도 예전처럼 아사나 세상이 다원화되면 점점 그물망이 촘촘해지면서 진짜를 걸러내. 아사나 잘해. 인스타에 아사나 예뻐. 유튜브에 아사나 예뻐. 그거는 처음 초반에 뭔가가 이루어질 때는 눈 가리고 앙으로 그 신비화로 하는 건데 이 사회가 계속 너무 촘촘해져. 걸러내고 걸러내고. 그럼 나중에는 진짜 그냥 이건 로고스야. 이걸 얼마나 기록하고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남한테 가르칠 만한 지식이 되냐가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수업하고 수련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도 안 하는 건 그냥 무슨 요가 지도자를 그냥 너무 우습게 보는 거고 계속 글을 갈고 닦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똑같은 걸 해도 표현할 때 훨씬 있어 보이고 이 사람한테 뭔가 배울 게 있어 보인다. 이거를 그런 시대가 온다. 언제까지 아사나 잘하는 사람이 멋져 보이는 시대일 것 같냐를 몇 년 전부터 애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 근데 애들이 안 읽으면 독서 모임을 하자. 그러기 시작해서 2023년도 10월 6일에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2025년도 10월 6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년 때 뭐 파티를 할까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잖아요. 네, 학원 강사를 해봐서 아는데 애들이 왜 공부 안 하는지 알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뭐 책 한 권 읽는다고 내가 내일 갑자기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옛날 고등학교 시절로 치면 내가 오늘 수학 공부 좀 했다고 내일 수학 시험 100점 맞는 거 아니니까 공부해서 티가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가 초보일수록 티가 안 나요. 똑같아요. 실력이 둘 다 없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근데 자기가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공부를 안 하잖아요. 실력 차이가 이렇게 나요. 레벨로가 달라져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한 티는 되게 나중에 나는데 나중에 범접할 수 없는 실력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때려 넣는 거야. 5년 될 때까지 어디 6개월짜리 딱 지도자 교육 받고 나가서 강사를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우리 원장이 너무 유별나다. 자기가 공부 잘하니까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한다. 막. 근데 나는 생각했거든. 모든 게 시대가 되게 많이 빨리 변할 거고 처음에는 다 눈으로 볼 때 화려한 걸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정수는 반드시 실력이나 지식으로 남는다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요가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시면 돼요. 결론은 그거. 그래서 좀 애들이 요가를 저도 그랬고 이제 뭐 사명이나 다르마 같은 것도 어린아이처럼 양육되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이렇게 원대한 사명을 갖기는 힘들고 그냥 매 순간 무슨 경험을 하든지 간에 기록을 하고 일기를 쓴다는 거는 사유를 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 경험을 매일 매트 위에서 그게 아까웠던 거야. 아시탄가 요가 하는 애들 주 6일 매일 매트 위에서 근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매트 위에 내 기분풀이, 내 감정풀이, 내 아사나 자랑으로 서면 10년이 지나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나한테 돈 주고 배우지 않아요. 근데 한 끗 차이거든요. 그 수련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 수련 일기 써라. 일기를 쓴다는 거, 글을 쓴다는 거는 굉장한 훈련이에요. 글을 왜 못 쓸 것 같아요? 글을 쓴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을 굉장히 가다듬어야 되고요. 머리에서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 생각을 해내면서 풀어내야 되고 기본 10번은 수정하는 거예요. 기본 10번은. 한 번 수정한 글하고 2번 수정한 글하고 10번 수정한 글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석박사 친구들하고 동국대에서 금요일마다 이제 토론을 하잖아요. 논평을 하잖아요. 제가 가장 연차가 높습니다. 박사 수료생이니까. 그러면 석사 2학기도 있고 박사 1학기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젊은 친구들 아니면 또 이런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한 사람이 논문을 쓰면 그 논문을 이제 막 20명 돌아가면서 논평을 하는 건데요. 딱 보면 알죠. 읽어오지도 않아요. 그 논문을. 그리고 어떤 애는 읽어는 옵니다. 양심상. 어쨌든 거기는 머리가 똑똑한 애들끼리 똑똑이로 경쟁을 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그 똑똑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해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읽어옵니다. 근데 그거를 한 편의 글로 써오는 애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번 20페이지 넘는 페이퍼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단톡방에 올리고 하다가 이번 주에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시켜보면 똑같습니다. 글로 준비 안 해오고 말로 하는 애들은 계속 이래요. 아,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한데요.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한데요. 이러면서 하는 말 수준도 굉장히 낮아요. 논문을 논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에세이, 감상평, 뭐 글이 친절해서 좋았어요. 뭐 선생님 목소리가 다정 이런 얘기를 들어 거기를 왜 가냐는 겁니까?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모인 애들이. 그래서 아, 너무 시간이 아깝다 나는. 하지만 작은 거에도 정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번 20페이지 이상의 페이퍼를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 거를 들으면 아, 도움이 너무 많이 됐다. 그 자료 좀 저한테 달라. 이런 얘기 계속해요. 그래서 아, 네, 네 하다가 한번 폭발한 거예요. 그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논문을 읽어주시고 분석하시고 말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뇌를 많이 쓰시고 노력해 주신 걸 알지만 이걸 글로 써주셨으면은 제가 이걸 글로 쓸 때 논문을 몇 번 읽고 글을 몇 번 수정했을 것 같냐고.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이 페이퍼를 그대로 읽는 그것도 대충 어디서 챗 GPT에서 긁어보거나 대충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요약을 못하기 때문에 줄줄 읽어요. 남의 글 읽듯이. 근데 이걸 10번을 수정하고 반복해서 보잖아요. 페이퍼를 주고 저는 페이퍼를 보지 않고 발표를 합니다. 그 정도가 돼야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게 논평이지 박사들이 하는 거지. 지금 이게 무슨 고등학교 애들, 영재고등학교 애들도 그 정도 수준은 안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정성이다. 내 발표. 내 논문 발표일 때는 막 난리 나죠. 막 이러죠. 근데 내 발표 아니니까, 내가 쓴 논문 아니니까, 또 나는 바쁘니까. 근데 아직 어려서 엄마들한테 돈 받아서 그냥 뭐 30살, 28 이렇게 뭐 그냥 학사, 석사, 박사 하는 친구들이 바쁘다고 할 때 얼마나 허송세월로 바쁜지 알거든요. 우리는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20대, 30대 얼마나 지금도 변변치 않은 걸로 바빠요, 사실.
그렇게 진짜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더 바쁠까요? 그분들이 더 바쁠까요? 이건 작은 거에 정성을 다하는 정신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왜 저 여자는 저렇게까지 해올까라고 생각하시고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글쓰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한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처럼 자료를 다 주시거든요. 우리 교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양육하는 자의 마음 이런 거. 근데 이렇게 100페이지 넘게 자기가 연구한 거 주시는 분 별로 없다. 내가 석박사 하는 동안 수업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 교수님처럼 애들한테 이렇게 다 나눠주신 분 없다. 그거에 대한 보답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을 써오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했죠. 당연히 잘했죠. 왜냐면 20분, 30분 반복해서 글 써서 냈으니까. 게다가 국문과였으니까. 이거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명한 조건이에요. 노력을 많이 했고 훈련이 된 사람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님은 칭찬도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 한 명 예뻐하지 않으세요. 애들한테 감상평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되게 많이 반성했고 자기가 왜 글을 못 쓰는지에 대해서 글쓰기 연습을 안 하니까 못 쓰지. 답답하고 힘든 거는 회피하니까 못 쓰지. 처음부터 잘 쓰는 게 아니야. 그냥 노력을 하는 거야, 힘든데. 저도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문과 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그거예요. 천재는 타고나는 거구나. 나는 작가가 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노력하면 비평가는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국문과 대학원까지 졸업하면서 글을 수백 번을 썼어요. 수천 번을 썼으니까. 그래도 아직도 글을 쓰려고 하면 저도 예능 보고 커피 마시고 애들하고 떠들고 놀고 누워있고 싶지 앉아서 그거 머리 딱 마음 가다듬고 글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독서 모임을 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돋보이는 내 이름을 내건 거냐 아니냐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걸 통해서 내가 100만 원을 버냐 5만 원을 버냐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글쓰기는. 지금 무료 줌 독서 모임입니다. 근데 저는 2년 동안 내 제자 결혼식 말고는 한 번도 결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페이퍼를 안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준비를 안 해서 대충 때운 적이 그냥 오늘 뭐 수다라 떨고 놀까요? 뭐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정신적인 습관이고 그 글쓰기 연습을 하면서 내가 발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성장했다고 하는 것도 아주 조금 10% 20% 저한테 동기부여는 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내가 내 글쓰기 연습을 하겠다. 내가 내 뇌를 발달시키겠다. 아주 작은 거에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게 없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못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제니 원장이 독서 모임을 열었을 때 저렇게 2년까지 할 수 있을까? 요가원도 15년 동안 한 자리에서 한다는 거, 마이솔 수련도 13년 동안 매일 주 6일 선다는 것, 아주 작은 마음의 습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습관이나 훈련이 공부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줍니다. 매번 내가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 감정적인 에너지가 열정 이게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몇 가지 세계관을 가치관을 딱 다부지게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겠다. 나는 요가 수련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겠다. 나는 내 요가원에서 거짓으로 돈을 벌지 않겠다. 내가 지도자 교육 300만 원을 받으면 3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주겠다. 아주 작은 거에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그냥 일기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를 하라고 일기를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와서 뭐 대기업에 들어갔다, 공기업에 들어갔다, 뭐 전문직이 됐다, 뭐 이런 친구들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왜냐면 10대, 20대 때는 사실 고문이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낸 애들이 되게 좀 독하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20대, 40대에서 가면 내가 좋아하는 걸 만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안에서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는 사실 마음에 정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안에서 20대, 40대 안에서 그걸 이루어야만 40대, 60대가 굉장히 달라지고 클래스가
그리고 그래야 60 넘어서 또 달라지고. 그거를 책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지금 그렇게 젊고 예쁠 때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을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하면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잘했다는 것은 학교 공부를 잘했다는 거 하고 나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건 100에 하나 만에 하나고 대부분 되게 잘 참았다는 거거든요. 되게 잘 참고 그냥 어른들 말 되게 잘 듣고 뒷구녕으로 딴짓 안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순하고 애가 그냥 순수하고 이랬다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많이 뽑으려고 하는 거. 어쨌든 잘 참았다는 거잖아. 뭔가를 참지 못하고 그냥 뭐 오늘 영어 단어 20개 외우기 나와 약속은 안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면 당연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몇 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능이라는 거죠. 수능은 그런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한 달 바짝 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수능을 잘 본다는 거는 그걸 적어도 3년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수학 틀린 거 오답 노트 하고 자야지. 근데 그냥 자죠. 근데 그걸 하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반드시 수능 점수가 잘 나옵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언어영어 강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눈에 보여서 한 번은 말씀드려야지 생각했었는데 그 태도가 그대로 가거든요. 어른이 돼도. 근데 이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어른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또 어른이 돼 보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책임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애기들 가르치듯이 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무슨 또 내가 일타 강사도 아니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점점 더 어른이 될수록 그게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나를 터치하거나 누가 나한테 그런 쓴소리를 하면 안 보면 그만이기 때문에 내가 발전하고 싶지 않다면 안 보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애들보다 더 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이걸 하겠다 했으면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것,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사람을 만들어요. 사회에서 당연히 뭐 기업체를 다닌다면 그 정도 약속을 못 지킨다면 그건 당연히 뭐 거래가 끊기는 거고 뭐 직장에서 나가야 되는 거지만 일상생활 하나하나에서도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본인을 굉장히 빛나게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아시탄가 요가가 다른 하타 요가나 비냐사 요가나 뭐 수련이랑 다르게 그런 마음의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 10년 동안 같은 선생님한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주 6일 수련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내면화가 돼서 자기 습관이 되면 나중에 10년 후에 아사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내면의 질서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아사나 잘해서 SNS에서 좀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젊은 애들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로 잘 된 애들이 있으니까 노력을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요가가 아사나만 잘하면 되나 보다 그냥 뭐 예쁘면 되나 보다 마르고 예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자꾸 세상이 애들을 젊은 애들을 현혹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 되게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거든요. 내실을 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최진석 교수님 책에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고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세요. 또 저를 미워하실까 봐. 그래 너는 막 이러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기 노동과 노력의 힘을 믿는 사람뿐일 뿐이고요. 다른 사람한테 별로 패 끼치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일 뿐인 거고요. 그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담임을 할 때 그 생각이 나는데 공부를 너무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1등하고 이제 50등을 붙여서 앉혀놓고 2등하고 49등을 붙여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어린 아가씨였으니까 막 26 이렇게 애들이 또 무섭잖아요. 고등학교 애들이니까. '아 쟤네를 어떡하지?' 해 가지고 좀 보고 배우라고 1 등하고 50 등을 안 치기 이렇게 안 쳤거든요. 근데 바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게 뭐냐면 그 50 등이 내는 1등 하는 애 걸 보고 뭘 배우냐면 제가 어떤 샤프를 쓰나 제가 커피 뭘 마시나 이런 걸 엄청 따라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뭐 초코우유를 먹잖아요. 그럼 딸기우유 먹다가 자기가 초코우유 먹고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교탁에서 이렇게 보면서 '쟤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나는 걔한테 "너 왜 그렇게 밤을 새고 공부해? 너는 공부할 때 무슨 생각을 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거야?" 뭐 이런 걸 물어보기를 원했거든요. 그런 걸 교류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 그래서 26에 인제 교직에서 은퇴하면서 그걸 끝내 해결하지 못했었어요. 그때는 막 철학 이쪽으로 깊은 게 아니라 그냥 한낱 국어를 잘하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아 내가 끝내 애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잘하는 애는 계속 잘해서 자기 혼자 알아서 좋은 대학을 가지만 못하는 애들은 '내가 어떻게 교화하지 못했구나.'라는 죄책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젊고 너무 어려서 그런 애들한테 공부의 재미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가 네 인생을 위해서 그런 거를 끝내 못 해 주고 '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그만뒀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른들을 가르치면서 똑같다는 생각을 옆에 애가 여행을 가잖아요, 인스타에서. 사이판을 갔다 하대. 그러면 사이판을 가요. 얘가 무슨 어디 워커힐 호텔 딸기 페스티벌이 열려 가지고 거기 가서 딸기를 먹고 왔대. 그럼 또 그걸 가서 또 올려요. 예 요가 그 속성을 보면은 나이가 상관이 없고 애냐 어른이냐는 상관이 없고 그냥 아냐 모르냐 본질을 아냐 모르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쇼를 하는데 옷쇼래. 그러면 그 옷쇼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해 보면 '아이 그냥 남들이 다 그래야 될 것 같아.' 뭐 요즘은 필라테스가 유행이래. 그럼 또 뭐 그 옆에 애가 초코송이 먹으니까 내가 초코송이 먹는 거랑 똑같은 것을 그래서 '아 쟤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지?'라는 생각은 아직도 하고 있다는 그러나 인제 정말 진심으로 선생님으로서 사랑해서 하는 거고 맨날 "예쁘다. 착하다. 친절하다. 좋다."라는 얘기만 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면 품을 때는 굉장히 품어주지만 잘못했을 때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해 주는 게 진정한 교사라는 거를 교육학에서 배웠고 그 대학원 박사학위 안에서 논평을 할 때도 보면 되게 어린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사람을 무조건 칭찬해요. "아 뭐 목소리가 좋았고 무슨 논평인데 목소리 뭔 상관이야." 근데 뭐 글이 뭐 되게 서정적이고 논평인데 서정적이면 끝난 거예요. 그럼 논문에서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글을 까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확히 논리적으로 까 주거든요. 그리고 국내외 해외 논문 같은 거 뭐 영어 서적 이런 거 구하기 힘든 거 알아요. 석사 애들이 그런 걸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는 걸 알아요. 그걸 그냥 차라리 다 조사해서 줘요. 그러면서 아무리 무슨 문화사조고 운동이고 해도 숨은 제야의 고수와 학자로서 업계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인제 철이 있고 그런 사람은 "아 선배님 너무 고맙다."고 "그 자료 저 주시면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오히려 다가오고 "지 잘났네. 글 좀 잘 쓴다고 어디" 이러면 근데 저랑 얼굴도 안 쳐다봐요. 그래서 참 뭐 박사고 뭐고 다 똑같아요. 그냥 인간은 다 교수님 뭐 엄청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똑같아요. 저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지식을 많이 알아도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공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막 감동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껴도요. 내 쌈스카라 앞에서 똑같이 어린애입니다. 똑같이 어린애. 음. 우리 은성이가 어제도 인제 제자랑 좋은 데 가 가지고 막 인제 그 친구를 좀 위로해 주고 뭔가 좋은 말을 해 줘야 될 일이 있어서 인제 갔는데 자녀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은성이가 고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등록금을 내주고 하는데 저는 19 살부터 피 터지게 과외를 했거든요. 저희 집이 강남에 살고 역삼동에 살아도 저희 엄마 뭐 그런 개인사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엄마랑 서퍼링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 가지고 뭐 어쨌든 뭐 저때든 저래 가지고 저는 그냥 19 살부터 제가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기대고 싶지도 않았고 아쉬운 용돈을 달라와라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바로 필드로 뛰어나가 가지고 과외를 하고 막 그리고 주경야도 낮에 공부하고 밤에 애들 가르치고 막 내 시험 끝나면 얘네 시험이고 방학에는 방학 특강 해 줘야 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 은성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애들은 좀 되게 여유 있죠. 엄마 아빠 다 뭐 돈 있으니까 알바도 안 시키고 등록금도 턱턱 내주고 또 아빠 회사에서 등록금이 나오기 때문에 또 저도 뭐 할 말은 없고 그런데 등록금을 내려고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계속 밤마다 게임을 하고 얼마 전에 연고전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또 고연전에서 막 술을 처먹고 오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엄마 오늘까지 등록금 넣어 줘." 이러는데 내가 "어." 하는데 말이 예쁘게 안 나가는 나를 봤어요. 그러면서 인제 고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나는 동국대 박사인데 내가 왜 고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거를 싹 조사해서 이런 연구원 활동을 하는 거고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고 이런 포럼에 들어가는 거고 "너는 지금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다 해서 시간표 이렇게 짜면 안 되고." 카톡으로 막 애한테 잔을 엄청 날린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오히려 고등학교 재수할 때는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 했고 잔소리도 안 했는데 대학교 왔을 때 이런 나를 급발진하는 나를 보면서 약간 소리도 질렀어요. 애한테 소리 안 지르는데. 그러니까 은성이가 놀랐을 거예요. 엄마의 그 모습이 아니니까 2 층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화가 나서 인제 나도 방에 들어가고 걔도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제 수련할 시간이 돼서 2 시간 동안 수련하고 딱 나왔을 때 걔도 이제 내려올 때 먼저 제가 "은성아 미안하다. 엄마가 그 20 살에 숙명여대 그때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식인데 내가 너를 질투했다." 그 얘기를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엄마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다. 이거는 사명. 오늘 다른 사명에 대해서 할 건데 너는 너대로 네 조건대로 잘 살고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너한테 내가 그 대학교 때의 아쉬움, 애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되게 성취감이 있고 자랑스러웠거든요, 내 자신이. 19 살인데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등록금 내고 다니는 내가 좋았지만 그 어린 마음의 50% 는 '아 나도 쟤네처럼 미팅이나 하고 놀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은성이한테 인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바로 사과했죠. 바로 사과하고 "너의 문제가 아니고 너는 네가 알아서 잘할 것이고 엄마의 내면의 쌈스카라의 문제였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자각했고 알아차렸으니 다시는 너한테 그런 터치를 하지 않을게."라고 했더니 은성이도 감사하게 인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 커 가지고 근데 결국 "엄마 말이 맞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그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끝났지만 그 순간에 생각했죠. '우리는 다 똑같이 하찮은 인간이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리 요가 철학을 많이 공부했고 박사여도요. 내 쌈스카라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어린애 같은 마음 같은 것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진짜 거울이고 자식을 기르면서 정말 성장을 많이 하는 거고 진짜 오랜만에 요가 원장으로서
되게 많이 덕성스러워지고 마음의 훈련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낯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은성이한테 엄마 카드를 딱 너 엄카라고 써봤니? 네. 하면서 그랬어요. 사실 너를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네가 얼마나 자기주도적인지 알기 때문에 믿고 주는 것도 있지만 20대였던 나한테 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원했던 다른 옆에 부잣집 딸내미들 맨날 명품백 하고 막 차 끌고 다니고 엄마 아빠 카드 쓰면서 흥청망청 놀던 그런 여대생 내가 부러워했던 그거를 그냥 너한테 하는 거야. 엄마 카드 써? 했다. 그래서 이렇다. 이렇게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애한테 그 교육성 좋습니까? 전혀 안 좋죠. 엄마의 사명을 다한 겁니까? 아니요. 내 감정 놀이를 한 겁니다. 내 드라마 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성장 중이고 아직도 걷어내야 될 게 많으며 일기를 100만 편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자료를 그 전에 경험의 의미에 대해서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45페이지 정도 되는 거였는데 반드시 강의를 하기 전에 다시 보고 재수정하고 제가 막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렇게 독서 모임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거의 막 80페이지가 돼가지고 다시 올릴게요. 다시 단톡방에 자료 올려드릴 거고 지금은 기존의 거를 보면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공유해서 성경 얘기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저번에 체험과 경험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들도 있고 이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걸 다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요약하면서 쑥쑥쑥 넘어가 볼게요. 이제 체험이라는 거는 몸체자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를 싸고 있는 지금 여기 현존, 감각적인 즉각성, 구체성을 주는 단어입니다. 이 뼈 골자에 풍성할 풍자, 가득 찰 풍자. 사실 이 풍자가 술이 이렇게 독에서 흘러 넘치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그래서 그 뼈 위에 그냥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뼈 위에 풍성하게 살이 붙은 모습이 몸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는 구조고 살은 충실함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몸, 몸의 구체적인 형체와 체질 구성, 뼈와 살이 갖춘 구체적인 몸, 그래서 감각과 호흡, 자세처럼 지금 여기에 현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즉각적인 구체성을 불러내는 한자어입니다. 험이라는 것은 말, 거기에 몰 첨자를 붙여서 시험할 험자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시험해서 그 말의 진가를 가려내다라는 뜻이에요. 본래는 말을 여러 번 달리게 해서 시험해보는 거를 가리켰고요. 이 말이 잘 달리는지 병이 없는지 진품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다, 실험하다, 증명하다, 검증하다, 그래서 경험하다, 내가 몸으로 겪어서 증명해 보인다 라는 뜻으로 발전이 됐고요. 그래서 험의 상징적인 의미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반복된 실제 경험을 통해 진위를 가려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시험하다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단어에도 들어가고 난관이라는 단어에도 들어가지만 그거를 시험처럼 겪어내야 한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내 수련이든 내 인생의 삶이든 누구나 험난함을 마주해야 되거든요. 평탄하고 쉬운 길만 바라면 안 돼요. 인생의 원리상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면 그 험난함 자체가 내 인생의 진리 그리고 나의 진가를 검증하는 과정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체험은 몸을 써서 곧바로 시험하고 검증해보다 라는 단어로 일회적이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층위를 말합니다.
경험할 때 이 경자가 날실 경자고요. 그리고 시실 날실할 때 날실이면서 수트라, 요가 수트라를 요가 경이라고 하고 경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경의 경자가 같아요. 그래서 얘는 실로 꿰다라는 뜻이 있어서 길, 법칙, 규범, 질서라는 뜻이 파생되고요. 상징적으로는 시간에 따라서 곱게 이어지는 패턴을 뜻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시간이 들어가요. 그냥 체험이 아니라 시간이 들어가고요. 거기서 삐뚤빼뚤 또는 퇴보됐다 다시가 아니라 아주 곱게 다이렉트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 보세요. 그래서 모든 동일하게 검증 시험의 뜻을 말하는 험을 붙여서 경험이 되면은 길과 결을 따라 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막 갈지자로 술 먹고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앞에 누군가 올바르다라고 길을 낸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한 것, 그거를 공식이나 원리 또는 진리라고 말하죠. 그거에 따라 거듭 시험하고 검증한 것이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체험에 비해서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누적됐고 반복됐고 규범화된 삶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의 경과 경전의 경이 같습니다. 경전에서 경은 흐트러지지 않는 세로축, 뭔가 기준, 표준. 그래서 경전은 권위가 있죠. 텍스트를 뜻하는데요. 경험 역시 체험이 누적되어 흔들리지 않는 패턴을 얻을 때 비로소 경험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일관되고 흐트러지지 않는 세로축이 없으면 체험이 경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험은 경전처럼 재현 가능성, 전수 가능성, 규칙성을 지닙니다. 반대로 체험은 아직 틀에 고정되지 않은 원 자료이기 때문에 재현, 다시 그걸 똑같이 재현한다,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구현해내는 것, 전수해내는 것, 또는 그 안에서 공식을 찾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같은 험자인데 다른 앞글자로 인해서 두 단어 모두 검증을 품지만 경험, 체험 이렇게 달라져요. 특히 경험은 똑같이 몸으로 뭔가 내가 시험해 보고 겪었지만 그것의 길을 따라 보편적 기준을 삼아 시험하기 때문에 시간성과 반복성과 규칙성이 들어가면서 보편적인 공식 원리와 인간의 사유가 개입돼.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수련을 해요. 아시탄가요가 마이쮸 수련을 매일 해요. 매일 하고 하면서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오만 생각이 들어요. 훈련이 되기 전까지,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망상의 무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2시간 동안. 집중하는 척 하지만 거의 망상의 구름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나가면서 떡볶이 먹어야지. 나가면서 막 파르페 너무 옛날 사람 뭐랄까. 단 거 뭐 있어. 하여튼 뭐 그런 거 먹어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예능 보고 수다 떨고 막 다른 수련인 막 욕하고 막 이러면요. 이거는 그냥 체험도 뭣도 아니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일기가 익숙하지 않으면 마이술 수련 일기라도 쓰라고 한 거예요. 반드시 굉장히 달라져요, 실력이. 왜 사유가 들어가니까 일기를 쓰면서 내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데 뭐가 됐고 안 됐고 이런 거를 기억하려고 노력해, 일기를 쓰려면. 왜냐면 그 순간 메모를 못해서 자기 전에 쓰던가 일기는 아침에 일어나 쓰잖아요. 이 기억이 뭐예요? 스무리띠예요. 이게 뭐예요? 사띠가 됐어요. 스무리띠는 산스크리트어, 사띠는 빨리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알아차림 명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명상을 하는 가이드도 알려줬고 하라고도 한 거야.
근데 명상을 모르겠다고 계속. 그래서 난 또 명상 전문가 과정도 열어준 거야. 근데 또 해이해졌잖아. 원래 그래. 평생 공부해야 되 평생 공부해야 되고 원래 그 100을 배우면 내가 얼마나 뇌에 그물망이 촘촘하냐에 따라 10개가 남냐 100개가 남냐 다른 거여 가지고 처음에 들었을 때 10개가 안 남는 게 맞아요. 그러다가 더 촘촘해지면 20개 남고 30개 그래서 처음에 뭘 들었는데 '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완전히 노련해서 100개를 가지고 노는 사람한테 배웠는데 내가 그 100개를 다 이해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아 저 모르겠는데요.' 이럴 때 '당연한 건데 왜 저렇게 한숨을 쉬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따라서 체험은 순간의 기록이고 경험은 반복의 꿰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할 때 인간이니까 우리가 다람쥐나 토끼는 아니잖아요. 지성으로 타고났어. 호모 사피엔스로 타고났기 때문에 종이 달라 우리가 침팬지랑. 그래서 사유가 반드시 개입돼요. 그래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걸 왜 반복시키냐. 지겨워 죽겠다. 왜 맨날 똑같은 프라이머리 시리즈를 하냐, 세컨을 하냐, 나는 새로운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사유를 개입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이술수를 지겹다 그래요. 사유를 개입할 줄 아는 사람은요. 똑같은 틀을 반복하는데 재미져 죽어요. 너무 재밌어요. 매번 다르거든요. 반드시 우연적인 것을 거르고 법칙성을 잡니다. 당연하죠. 사람인데 이건 본능인데 이건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고 이거는 실수했어.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게 일기다예요. 근데 이 뇌 과정이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냅니다. 즉 사이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모든 경험은 더욱 정제되고요. 정화돼서 엑기스만 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마이솔 사유 일기가 그걸로 워크숍 하는 거야. 아시탄가루가 프라이머리 워크숍을 뭘로 하는 거야? 내 경험과 사유로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내가 학습력까지 좋으면 이렇게 원장님처럼 문서를 만들 줄 알면 공식을 몇 개만 줘. 한 5개만. 그럼 워크숍 잘한다고 칭찬을 해. 내가 이렇게 15년 동안 지도자 교육을 한 거야. 그러면서 나도 되게 많이 늘었고. 그래서 체경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는 첫 노출이에요. 몸으로 개별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요. 경은 반복하고 재현을 함으로써 여러 조건 속에서 우연적인 것을 거르고 법칙성을 드러낸 것들을 알게 되며 일관적인 것, 일관적인 원리, 관통하는 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가 경이 돼야만 경이 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 지는 사유를 거쳐서 반드시 오늘 앞부분에 괜히 잔소리 많이 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그 브런치 스토리 이런데 내 마이솔 경험이라도 올려야 브런치를 받아요. 거기서 이렇게 돈을 주대. 커피 사 먹으세요 막 이러면서. 무조건 언어와 공식화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 우리 플라톤 그 사랑의 사다리 5단계 플라토닉 러브 에로스의 사랑의 5단계 보면은 반드시 감각이 마음이 되고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의식을 만들어 의식이 지성을 통해서 속성이라는 것을 본질로 만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플라톤하고 상케가 똑같은 거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근데 이걸 많이 해야 언어와 개념화를 내가 많이 해야 종래 이걸 알게 돼요. 이 속성이라는 거. 이걸 아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현상만 쫓는 사람은 당연히 이걸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최진석 교수님 요즘 유튜브에서 너무 좋은데 엊그제 나온 것도 지식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냐.
위계가 있다, 지식이. 정보와 지식이 위계가 있다. 더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더 구체적인 학문을 지배한다. 그래서 사회과학과 이과와 문과를 나누시면서 생물학보다는 물리학이, 물리학보다는 수학이, 수학을 모르면 물리학을 못하지만 물리학을 모른다고 해서 수학을 못하진 않는다. 사회과학은 뭐 다른 어떤 뭐 현상학 뭐 어쩌고 정치 뭐 있는데 법학인 거고, 문과는 사학, 국문학, 마지막에 철학입니다. 왜냐면 사학도 그래도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국문학은 그런 많은 인간의 어떤 뇌 작용을 언어라고 하는 걸로 예술로 표현해서 뭔가 작품이 남을 수 있는데, 철학은 진짜 그냥 완전 뇌로 하는 거예요. 가장 추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내 뇌로 정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 이 세계에서 어떻게 작용이라는 걸 하는지. 이게 만들 작자에 쓸 용자죠. 현상 세계를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과목을 있어서 철학을 한 애들이 대부분 CEO가 되는 겁니다. 제가 현우진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메가스터디 1타 강사고요. 수학 강사예요. 근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 떠가지고 봤는데, 근데 왜 저렇게 매력적이, 나 수학 싫어하는데? 라고 생각했더니 그 사람이 스탠포드 수학과인데 복수 전공으로 철학을 했더라고요. 다릅니다. 애들한테 수학 강의를 할 때 도중에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데 촌철살인이에요. 이거 어른들이 들어도 손색이 없으면, 그래서 역시 철학가였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의 계열이 경전, 경험, 경락. 경전은 사유의 주축, 경험은 삶의 주축, 경락은 인체의 주축, 모두 세로 축이고 패턴의 규칙이라는 상징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걸 공부하면서 나 이런 거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제니 원장이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막 배워 이러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많은 원리를 얘기해드리고 마지막에 꼭 자기 삶에 대입할 수 있는 메시지도 주고 싶어 하거든요. 다른 거는 그냥 내 뇌의 발달을 위해서 이런 거 듣고 배우면 뇌가 발달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냥 했다 하고 다 까먹어도 돼요. 이런 이론 다 까먹어도 돼요, 앞에 거. 근데 이건 기억해요. 내가 경전 공부 안 해. 나 요가 수트라 따위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나 경락 공부 안 해. 상관없어요. 근데 경험은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이라는 것의 소중함, 요가 자체가 큰 메커니즘을 보면 상키아도요, 경험을 통한 해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매트 위에서 하타 요가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온몸으로 경험하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매트 위에 매일 서면서 경험을 자꾸 회피해요.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경험의 속성을 알려고 하지 않고요. 무조건 좋은 경험만 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조금 나쁜 경험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말하겠습니다. 더 섬세하게 말하면 상처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하고요. 해본 것만 하려고 하고요. 익숙한 것만, 어려워 보이는 거, 힘든 거 이런 거 안 하려고 해요. 어른 됐다고. 자기가 모르는 거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경험이 반쪽 경험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이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철학 다 필요 없어. 이것만 기억해요. 오늘 일기 쓰면 이것만 써요. 나는 경험을 선별해서 하려고 했구나. 경험의 속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좋은 경험, 성공하는 경험, 남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은 경험, 이런 것만 하려고 했구나. 내가 뭔가를 무릅쓰고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런 일기를 막 쓰세요.
좋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한 겁니다. 여러분 결석을 막 하시죠. 선생님은 결석을 안 하는데 여러분 결석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제가 독서 모임 한 지 2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경험을 해야 발달해. 원래 독서나 국어 교육으로 뭐 자신이 있으니까 시작했겠지만 저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 그냥 막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어렵다. 저 원장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럴 수 있고 오래 지금 2년 동안 계속 하나도 안 하고 그 사이에 요가 철학, 요가 수트라 뭐 명상을 다 들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도 너무 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짜다 보면 이렇게 짤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인 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요가 수트라로 가요. 결국은 요가 논문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요가 철학 안에서 이제 경험의 철학적 주의를 찾아낸 건데요.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지. 막 또 어렵다고, 막 모르겠다고, 못 알아듣는 말 막 한다고, 막 독서면 슬프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이런 거는 내버려 뒀다가 어렵게 만든 자료니까 요가 철학 전문가 과정에 설명해 올릴 거고요. 뭐 이렇게 비교 철학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서양 철학의 분석 트레디션 하면 이제 이 그리스어로 나오는 것도 이렇고 뭐 로고스 맞아 우리가 지금 내가 그래서 로고스 테라피 이렇게 했잖아요. 로고스라는 것도 그렇고 다 보면은 그 지혜의 속성이 분별이라는 거를 말해줘요. 분별이라는 것. 그래서 요가에서 비베카, 끼아띠 할 때 저기 앞부분에 산스크리트 분석을 해놨습니다. 비가 쪼개다고요. 쪼개어 나누어 보다. 그리고 이 얘가 사실 어근이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아가 이제 추상명사화 시키는 건데 이렇게 합쳤을 때 분별하는 지혜가 됩니다. 분별력이 돼요. 분별력. 그래서 어떤 걸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낼 수 있는 능력이 비백가고요. 그게 나중에 요가 철학에서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끼아띠는 분명히 드러내다, 명확하게 밝히다, 알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백과 끼아띠가 상키야와 요가 철학, 요가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탈의 조건, 식별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앞에 이것들을 통해서 하면 요가 스토리는요. 체험이 수련이 되고 수련이 식별지가 돼서 식별지가 해탈은 인식론적 수련적 상승 과정을 산스크리트 뼈대 속에 이미 새겨두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련이라는 것이 경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일정한 패턴의 체험의 반복과 그 안에 사유의 개입.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나갈 진도, 선악과 사건의 철학적 의미, 분리해서 합의로 갈게요. 저도 이제 기독교 집사인 것도 있고, 성경은 뭐 완전히 그냥 어떤 상징, 신화이든 철학이든 상징적 해석을 할 때 정말 많은 원형과 모티브를 주는 책이죠. 그래서 그 원래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저기 뭐야, 하나님 말 안 듣고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옷 벗은 거, 벌거벗은 거 수치심 느끼고 뭐 그런 거 다 알죠? 그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한번 그것을 상징을 캐내 보겠습니다. 대부분 성경의 선악과 사건을 인류가 최초로 겪는 이분법적 사고의 인식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대체 얼굴이 나오네. 어떻게 하지? 됐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장에는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비로소 알았다라고 전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위반을 넘어 인간이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는 전환점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간은 세 가지 근본적인 분리를 경험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과 인간의 분리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과 인간의 분리이고요. 세 번째는 삶과 죽음의 분리입니다. 요거 재밌어요. 요런 이야기 좋아하시면 재밌어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국문과 출신이라. 철학은 아직도 어려워요, 저도.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신의 권위와 질서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는 신에 대한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라 자유의 행사를 통한 주체적 결단이었습니다. 물론 뱀의 게임에 빠졌지만 그 결과 인간은 더 이상 절대적인 신적인 질서 안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지는 존재로 변화하였습니다. 원초적 상태에서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창세기에 써 있는데 이때는 신의 질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인간이 자기의 선악, 성과 모음, 남과 여라던가 삶과 죽음이라는 이분법적인 경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력이 없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벌거벗은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창피한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자각이 없는 무지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즉, 그 당시 인간은 무지와 무구의 상태에 있었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러나 신의 말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자마자 신으로부터 분리돼요. 왜냐면 신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내쳐지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자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엮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남녀의 분리. 근데 사실은 이 남녀의 분리가 진짜 그 우리 남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우리 동양의학이나 뭐 이런 세계관에서도 태극, 무극, 뭐 음양, 오행 뭐 할 때 음양의 가장 대표가 뭐예요? 남과 여예요. 근데 진짜 남자, 여자 이게 아니라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남성성 뭐 태양의 여성 달의 에너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이게 바로 최초의 이분법을 보여주는 거죠. 최초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딱 생긴 거예요. 나와 너의 분리가 이제 나는 나고 너는 너네 이런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자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의 경계와 자기 몸의 취약성을 인식하게 된 첫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최초의 이분법의 시작이며 자각적 인식의 틀이 생겼다. 따라서 신과 인간의 분리는 곧 아무것도 모르는 무차별적 존재 상태에서 이렇게 있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았는데 왜 따먹었냐고 라고 우리의 조상을 원망해 봤답니다. 자기와 타자를 의식하여 몸을 가리는 자각적 존재 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더 이상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피조물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부끄러움, 성적인 구분, 사회적 관계 속 책임을 지닌 자각의 주체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연과 인간의 분리는 이제 남자 입장이고요. 세 번째 부모와 자녀 삶과 죽음의 분리는 여성의 입장인데요. 남자한테는 이렇게 벌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네가 땅의 소산을 먹으려면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할 것이다. 즉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주는 걸 받아먹던 게 아니라 노동을 해야만 벌어먹고 살게 한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최초 분리예요. 원초적 조화가 단절되었음을 상징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은 인간 존재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자연의 은총만 기대하며 사과나무에 사과 떨어지기만을 기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노동을 매개로 자연과 긴장, 갈등을 동시에 경험하며 자기 존재를 형성하는 주체로 전환되었음을 드러낸다. 즉 노동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을 그렇게 싫어하고 요즘 세상이 그래서 미쳐 돌아가는 거야. 그 SNS 때문에 자꾸 돈 되게 많아가지고 맨날 여행이나 다니고 뭐 밤에 뭐 파티나 하고 막 뭐 그게 되게 멋있는 것처럼 흥청망청 그래서 일도 조금 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러는 되게 능력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냥 일을 되게 때려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노동과 노력은 불변의 진리예요. 현우진 선생님 메가스터디 1타 강사 정도 되면은 강남에 막 250억짜리 건물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말고 또 뭐 이번에 몇십억짜리 건물 또 성수동에 사셨대. 뭐 저 완전 스토커처럼 그 선생님 조사하고 난리야. 그랬는데 좋아해가지고 선생님 좋아해. 근데 미친 듯이 일을 해요. 그리고 똑같아요. 저도 대치동 학원 국어 강사였다고 말했잖아요. 그 정도 대치동에서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죽을 둥 살 둥 문제집을 만들어야 되고 애들을 케어해야 되고 애들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진짜 죽음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막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그 대치동 학원 강사들이 돈 많이 받는 거 나 그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물론 각자 분야에서 학교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대로 문서 작성하고 애들 케어가 너무 힘들고 뭐 각자 다 그런데 그렇다고 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인가 그 사람들 뭐 지금 뭐 천문학적인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잠을 하루에 4시간 자는 거 3일 동안 4시간 자는 거 그러면서 완전 일 중독자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하고 양쪽으로 때려 넣어야 되고요. 양쪽으로 때려 넣어서 나중에 질적으로 조금 여유 있어지는 거지. 그리고 질적으로 조금 여유 있어질 때가 50대, 60대여야 되는 거지. 20대, 30대 자기네들이 뭐 부모 잘 만나서가 아닌 이상은 변호사 의사면 그렇다. 의사 잠도 못 자는데 잠도 못 자고 수술해야 되고 변호사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큰 로펌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는다. 요즘 변호사 많아져서 그러지도 못하지만 하면 화장실 이게 시간당으로 돈을 받잖아요. 화장실 갈 때 타이머를 켜고 가야 돼요. 그 시간을 뺍니다. 돈을 많이 주는 대신. 그러니까 그 자꾸 허황된 거를 애들한테 근데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렇게 진실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와서 교수님들이 어른들이 해서 그게 생각 안 하겠죠 뭐. 아직도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행어가 근데 저도 엊그제 새로 들어오신 어떤 분이 보름만 일하고 보름은 쉰대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되는데 막 직업이 뭐예요? 막 이렇게 하기 그렇잖아요 원장이. 너무 푼수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돌려 어떤 능력을 갖추면 당신과 같은 직업을 얻을 수 있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와. 아, 나도 보름만 일하고 싶다. 보름만 일하고 보름은 그냥 공부만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놀고 싶어서가 아니잖아요. 보름 동안 전 진짜 공부만 하고 싶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노동의 의미를 봅시다. 노동은 단순히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도구적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의 대립 속에서 육체적 체험과 실존적 성숙을 획득하는 훈련의 장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구절은 자연과의 대립이라는 형벌적 차원이 드러내는 동시에 노동을 통해 인간이 자기를 형성하고 인간이 인간화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놀고 먹으면 소라는 겁니다. 놀고 먹으면 인간이 아니고요. 동물이 된다는 거예요. 동물이라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요. 계속 놀고 먹으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그런 말 해요. 야, 먹고 바로 누우면 소 된다. 그런 말 못 들었어요, 할머니들한테? 듣죠? 맞아요. 엄청나게 진리가 담긴 속담이에요.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놀면요. 인간화 되지 못하고요. 동물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벌어서 나는 여행을 가야지. 나 이 돈을 벌어서 놀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노동을 하지 마세요. 노동의 가치를 퇴락시키지 마세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아유, 가난해서 노동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열심히 노동하시는 분들 보면 일을 미친 듯이 하면 돈 되게 많아요. 돈 많은데 돈 벌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좀 취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사명에 좀 취한 거예요. 요가 철학에서 말하는 까르마 요가, 행위를 통해서 요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이러한 노동의 의미를 사유의 차원에서 재구성한 것이 까르마 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르마 요가는 단순한 행위나 작업이 아니라 매 순간의 행위에 집착을 버리고 식별지를 닦는 수행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을 버리고 행위의 결과에 포기하고 그냥 행위하라. 이게 까르마 바가바드 기타에서 제시한 까르마 요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유의 차원에서 재구성한 겁니까, 원장님? 아무리 원장님을 존경하지만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라는데 잘 생각해봐.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해서 보상이나 결과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 세팅 디폴트 값이야.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삐지고 싸우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그거밖에 안 하고 이게 인간의 디폴트예요. 근데 이걸 포기하고 그저 행위한다는 건 굉장히 대뇌피질 전전두엽 이성적인 자기 제어입니다. 그래야 한다라는 원리를 이해한 거고요. 그래야만 내가 인간다워지고 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마음에게 이해시킨 거예요. 완전 사유천. 그래서 매 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포기하고 또 포기해서 하나의 역할로 남는 겁니다. 원장이라는 역할, 선생이라는 역할, 학생이라는 역할. 너는 지금 학생인데 왜 공부를 안 하니? 라는 네 본분을 왜 다 하지 않니? 하는. 그래서 까르마 요가는 사유의 재구성이에요, 사실. 행위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요가는 사실 사유예요. 그래서 제가 요가 수트라가 사유에 엄청나게 세련된 기술, 뇌과학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고 의식 기술서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의식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 내 의식의 중심줄을 잡고 의식을 조절할 수 있다면 굉장한 사람이 될 텐데 왜 요가 수트라 공부 안 하냐. 그 경전 해석을 네, 꼰대처럼 또 나 때는 이러고 앉았다. 나 때는 석박사를 가야만 배울 수 있어서 나는 진짜 무릅쓰고 가서 배웠는데 너네는 편하게 유튜브로 배울 수 있는데 왜 안 배우냐 막 얘기했었어요. 근데 각자의 조건이 다르고 저기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면서 그러는 거 나는 너무 또 과하게 과잉으로 좋아해서 그런 거고. 누가 옳은 건 없습니다. 그냥 서로 답답한 거죠. 이는 창세기의 노동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인간이 몸을 던져 자연과 부딪히며 자아를 정렬해가는 실존적 체험임을 드러내는 맥락과 상통합니다. 결국 성경의 노동과 육아의 행위 수행은 모두 노동, 즉 행위는 곧 인간을 형성하고 동시에 그걸 통해 자유와 해탈을 향하게 된다라는 보편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노동은 인간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되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노동을 하시는 게. 라는 성경적인 메시지와 행위는 내 수련의 장이다. 내 마음의 훈련 장이다. 라는 요가적 메시지에 공명이 울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와 자녀, 삶과 죽음의 분리입니다. 출산은 삶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조건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시작에는 곧 죽음의 조건이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어디서 말했지? 기초반에서 말했나? 요가 수트라에서 하면서 말했나? 여기서 말했나? 모르겠네. 하도 강의를 많이 어디서 했는지. 메멘토 모리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같다. 우리 교수님이 너무 멋있게 탁 다리 꼬고 창밖을 보시면서 메멘토 모리와 나무 하비타불이 그 속성이 같지 않나라고 하실 때, 완전 다른데? 나 무식해가지고. 왜냐면 나는 또 불교를 별로 안 좋아해서. 나는 나무 하비타불이 좀 그렇게 뭔가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을 때 자력 수행이 있고요. 타력 수행이 있어요. 근데 느낌 딱 오죠. 타력은 남한테 이제 의지하는 건 자력은 내 스스로. 요가는 무조건 자력이고.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거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 주도로 해서 저는 마이솔을 좋아했던 거.
어느 정도만 배우고 나면은 내 매트 위에서 누가 나 안 건드리니까 내 주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좋았어. 근데 내가 얼마나 발전하겠냐고요. 맨날 선생님 그거 듣고 따라하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닌 게 빨리 초월하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타력은 지금 나무아미탑을 간세모 대승불교나 대승불교 아니라 특히 정토종 같은 것들은 그 보살이라는 것 자체 그런 거거든요. 부처랑 동급이에요, 거의. 동급의 깨달음을 가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처럼 이 피안을 건너 이제 저 세상으로 가야 돼. 근데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저 중생들을 어쩌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자가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부처랑 동급이고 대승불교로 가면 갈수록 보살이 더 위대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할 때 그 나무가 우리 수리야 나마스카라 할 때 나무랑 같습니다. 아미타불한테 나무 한다는 거예요. 인사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극락한다. 이게 나무 아미타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아무 노력 안 하고 깽판 치고 살다가 마지막에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간다. 나 대승불교 이런 거 너무 싫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왜 메멘토 모리는 아시죠? 그 개선 장군 전쟁에서 이겨서 오는 그 장군 옆에 알바생이 꼭 있다고 어린 소년인데 계속 말해줘. 메멘토 모리 뭐라고? 죽음을 기억해라. 야, 지금 전쟁에 이겼어. 도파민이 터지잖아. 지금 심장이 막 혈액이 막 터지잖아. 내가 막 이 나라를 구했어. 게다가 옛날에 전쟁이면 막 그 나라의 여자 뭐 애들, 노예, 막 돈 다 싸짐을 주니까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 얼마나 현명했고 철학적이었는지 알게 돼요. 이 알바가 붙어, 이 어린 소년이 옆에 붙어서 너도 죽어, 너도 죽는다, 너도 곧 죽어라는 말을 계속 해줘요. 근데 이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 개선장을 얘를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들뜨거나 겸손하지 못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것과 나무아미타불이 왜 같은 속성일까요? 지금 여기 기초반 듣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똑같은 말 또 하면 지겨울까봐 잘 생각해봐요. 자, 그래서 3번 부모와 자녀 삶과 죽음의 분리로 넘어가면 출산은 삶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조건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시작에는 곧 죽음의 조건이 내재, 왜 영생하는 사람 없잖아요. 생명인데.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여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남자한테는 너 노동하지 않으면 너는 못 먹고 산다라고 말했고 여자한테는 너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출산이 단순한 생리적 고통만을 지칭하지는 않고요. 이는 곧 부모와 자녀의 물리적 분리라든 실존적 사건을 드러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지식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감성적이면서 상상력이라는 것이 있는 애들이 또 공부를 되게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식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에서부터 이 호르몬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다면 이런 말, 애를 낳는, 그러니까 10달 동안 내 뱃속에 품고 있다가 이제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나왔을 때 너무 사랑스러웠지만 이제 이런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아이를 낳으시는 엄마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인생에서 제일 큰, 그래서 여자들이 좀 더 요가를 좋아하나? 그 대부분 교육이나 공부라던가 뭐 내면에 대한 공부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은 그 클래스 101에서 분석해줘가지고 내 유튜브를 진짜 싹 분석해주더라. 근데 하는데 여성층들이 클래스 101에도 지금 누적 회원이 500만이래요. 그리고 뭐 1000곳의 기업과 연계가 되어 있고 이번에 뭐 국방부에 연계돼서 모든 군인들은 클래스 101을 볼 수 있게 했고 그러니까 엄청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런 전문가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운이 좋게 제가 이제 걸려들 그 AI가 이제 운이 좋게 해준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거기도 거의 70% 이상이 여자래.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막 알고 싶다는 거야. 알고 싶어요. 뭔가를 막 알고 깨닫고 싶어. 막 이 세상 왜 이런 건지, 내 감정을 이런 걸 막 알고 싶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리라는 감정을 이제 온몸으로 그 10개월이라는 기간의 인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키우면서 점점 이제 완전 그냥 타인, 나를 비난하는 객관적으로 막 나를 바라보는 진짜 내 발목에 매달려서 엄마 없으면 죽겠다고 하던 것들이 이제는 저리 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내는 그래서 이 분리라는 것이 뭐 어떻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냥 자식한테 서운해 뭐 이렇게 어리광 부리는 엄마로 갈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이런 분리라는 감정의 어떤 실존성에 대해서 사유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여자가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 거에. 그래서 아이는 모체의 내부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독립된 존재가 되고 어머니는 그 분리를 통해 새로운 관계성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이제 부처님이 그 마야 부인이라는 분한테 엄마죠. 근데 엄마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어서 엄마 얼굴도 못 봐요. 그래서 이모한테 잘해요. 이모한테 잘하는데 남한테 잘한 것보단 낫죠. 근데 이모는 두 번째 엄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잘함으로써 그러니까 모두 왕자라고 해서 부처님처럼 그렇게 사색이나 사유하는 인간이잖아요. 사실 자유로운 사상가잖아요, 부처님은. 그랬을 리가 없는데 너무 부유하고 너무 완벽한데 엄마는 없어. 그리고 나의 두 번째 엄마가 나를 기르고 있어. 이것이 반드시 뭔가 시드가 됐을 것이다. 아무나 그 동서남북 성에 나가서 그걸 생로병사를 봤다고 해서 그걸 박차고 출발을 하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적도 있어요. 좀 납득이 가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출산은 단순히 한 생명의 시작이 아니라 분리와 경계에 대한 체험으로서 인간 존재가 삶과 죽음을 동시에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해산의 고통은 저주이자 형벌일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덧없음, 아니띠아뜨바라고 무상성이라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죽음의 필연성, 마라나 스모리띠라고 하고요.를 체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은 삶은 주어지지만 동시에 죽음도 예정되어 있다는 실존적인 조건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요가 철학에서도 이러한 통찰은 연결된다. 요가 수트라는 수행의 첫걸음을 무상성과 죽음에 대한 기억의 성찰로 본다. 이는 출산의 고통처럼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을 통해 비백가가 열리고 존재 전체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진짜 이게 한순간이에요. 맨날 요렇게만 보다가 이 안목이라는 것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이것만 보이다가 얘가 이렇게 된 이 스펙트럼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아이 같았고 내가 진짜 이 옆에 있는 이 스펙트럼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으면 이기적이었고 막 이런 부끄러움이 막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행인 건 그 옆에 아직 깨닫지 못한 스펙트럼들이 또 있어요. 보면서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게다가 이제부터 잘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요렇게만 보던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정말 완전 1대1로 요것만 딱 보던 사람이 이렇게 이 알파 오메가가 다 보여. 시작과 끝 요소가 막 다 보여. 그러면 사람이
메타인지가 늘면서 그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되지. 내가 뭐라고. 이 많은 스펙트럼 인간의 군상 층위 안에서 내 뭐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창세기의 출산 서술은 단순한 고통의 선고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삶과 죽음의 분리를 통해 인간이 자기 조건을 깨닫고 동시에 성숙과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이 되는 사건으로 읽을 수 있다. 즉 성숙은 분리로부터 온다. 그러나 이 분리는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성숙의 조건이다. 인간은 고통, 노동, 출산, 죽음을 통해 자신이 한정된 존재임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유와 책임, 윤리와 성찰을 배우게 된다. 단순한 체험은 시간 속에서 대승과 검증을 거쳐 경험으로 전환되며 경험은 인간을 성숙한 주체로 형성한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신의 의도이다. 신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만약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건 신으로서의 자격 미달이죠. 신으로서의 전능성을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선악과 사건은 인간의 불순종이 아니라 신이 의도적으로 허락한 인간을 위한, 인간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신이 주신 체험이라고 읽어야 한다. 이는 칸트가 실천 이상 비판에서 말한 자유의 조건과도 맞닿는다.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자유를 경험해야 하며 그 자유는 선택과 책임을 동반한다. 선택과 책임이 없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용돈을 받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아니면 내 육체라든가 내 정신이라든가 뭔가 노예처럼 그 사람한테 의존해서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로워지려면 스스로 뭔가 가치를 창출하고 선별해 선택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신은 아담과 이브가 분리라는 경험을 의도적으로 겪으러 함으로써 단순히 의존적이고 무고한 피조물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을 지는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나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분리의 경험이란 결국 더 깊은 결합, 곧 전인성으로 이끄는 장치이며 그것은 신과 내가 하나다라는 차원에서 이분법을 넘어서는 통합적 자각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마지막에 합일, 전인성 회복. 분리의 체험을 반드시 겪어야 인간은 성숙하고요. 성숙은 다시금 더 깊은 합의를 지향합니다. 이 합의는 무고한 상태로의 회귀, 그러니까 퇴보,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을 경험한 이후에 성숙된, 성취된 합의입니다. 그래서 전인성이고요. 전인성이란 인간이 신과의 동일성을 자각하고 선과 악, 삶과 죽음, 신과 인간의 이분법. 여기에 살면 1대1로 되게 감정적으로 시기 질투, 비난, 왕따, SNS 도배. 쟤를 죽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 근데 저랑 오래 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누구 말하는지 알 거예요. 무슨 집단을 말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인성이라는 것, 합의라는 것,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겪은 이것은 요가에서 말하는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범아이려, 아뜨만이 브라만이 되는 경지와 같은 말이죠. 지금 우리는 성경의 상징을 찾아냈는데 같은 말을 합니다. 인간의 원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법을 초월하라고 하고 있죠. 이제 예술적 상징으로 보자면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 아래 포옹하는 남녀는 이를 잘 들을 때, 그러니까 클림트라는 화가가 이 우리가 배운 이 선악과의 상징 모티브에 대해서 혼자 많이 사색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또 제가 그림을 막 띄우고 이러면 또 얘를 없애니까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단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클림트 사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미술관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냥 좀 너무 글 보고 맨날 문학 분석하고 막 철학 분석 이러고 살았으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좀 환기가 되는데 영화 같은 거 상징 해석하는 것도 좋아하긴 했지만 이 미술관에 그냥 이렇게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냥 가서 색깔만 보고 오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이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보고 오듯이. 그래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해서 한 편의 압축된 시를 그 압축을 해체해서 그 원리를 알아내는 그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클림트가 금색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의 이런 상징성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분리됐다가 생명의 나무 앞에서 다시 뜨겁게 끌어안는 아담과 이브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삶과 죽음, 분리와 대립을 모두 포괄하는 우주적 질서를 나타내지만 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남녀의 포옹은 분리를 넘어선 새로운 결합, 곧 전일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선악과 사건은 단절이 아니라 분리를 통한 성숙, 그리고 합의의 회복이라는 여정을 열어주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다 실었네. 그리고 이게 전시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걸 전시할 때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거는 그냥 인용해 온 거예요. 잘했길래 가장. 그래서 결론 선악과 사건은 이 그림 그래도 우리가 너무 공부만 하면서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보면은 되게 감동스러워요, 그림이. 이 생명의 나무 같은 거. 쳐다보고 있는 제3자도 있어. 사실 이제 이거 해석을 보면 단순히 성경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클림트가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 지하의 세계까지를 생각해서 더 확장한 거긴 하는데요. 그냥 그런 걸 몰랐을 때도 이 표정, 이 여자의 표정이나 이 남자는 표정이 없지만 이 등 자체가 그냥 말을 해주잖아요. 울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걸 좋아해서 미술관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선악과 사건은 인간을 철학적 존재로 각성시키는 근원적인 성경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드라마죠. 창세기의 서술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인간이 경험 속에서 자유와 책임을 통해 성숙하고 분리를 넘어 합의를 향하는 존재라는 보편적인 상징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선악과 사건은 타락의 서사가 아니라 분리를 통한 성숙, 성숙을 통한 합일, 그리고 전인성의 회복을 예고하는 인류학적이고 철학적인 서사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식화해 보면 우선 분리가 필요하고요. 거기서 사유를 개입하여 경험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합일이 됩니다. 이거를 상키아 철학 25 전변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진짜 상키아 철학은 저 어디다 갖다 대도 다 대입이 되고 그냥 내가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나름 그래도 박사인데 논문을 가지고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푸르샤와 뿌라크리티 이원론이잖아요. 상키아 철학이라는 것 자체에 걔네들의 세계관이 이 세상이 푸르샤라고 하는 정신 원리와 뿌라크리티라고 하는 물질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푸르샤는 정신 원리인 푸르샤는 절대 작용을 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아. 그저 바라보는 자야. 근데 뿌라크리티라고 하는 근원 물질은 푸르샤와 결합해, 접촉해. 근데 푸르샤가 뿌라크리를 쳐다봐요. 그러는 순간 전개를 하기 시작해. 전개를 하면서 그래서 얘를 우주 본체론이자 심신상관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우주가 전개되는 과정과 인간의 심리작용, 번뇌가 일어나는 그 과정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역행해. 25 전변이 막 전개해서 마지막에 5조대 요소로 가는데 그 5조대 요소가 뿌라크리티라고 하는 현상세계에 널려 있죠. 우리 눈 앞에 내 몸도 지금 5조대 요소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 5온 5가지 무대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약간 5조대 요소와 5를 완전히 대입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5는 의식적인 것도 집어넣었지만 그래서 그 5조대 요소는 현상계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메타인지로 역행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나는 푸르샤구나. 나는 뿌라크리티의 전변은 그냥 작용이 일어나고 나의 원래 존재의 정체성은 푸르샤구나라는 깨닫는 것을
해탈로 보는 게 상키아 철학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은 이제까지 까이발리아라고 하는 이 독존, 그리고 이 까이발리아를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이 해탈의 조건이 비베카 끼아띠라고 하는 식별지인데요. 식별지를 통한 독존이거든요. 이게 논문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논문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은 쌈요가가 이제 접촉이에요, 결합. 근데 결합하면 안 되는 걸 가지고 결합하면 좀 안 좋은 걸로, 죽는 걸로. 그래서 이거 요가 철학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머리 깨지는 게 요가는 합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쉬바와 샥티의 합일 꾼달리니 각성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결합하면 죽는다고. 이거는 내가 너무 많이 설명했어. 독서모임 그 예전 영상에. 그리고 우리 요가 지도자 교육 심화반 기초반팀 애들 지겨울 거야. 내가 너무 많이 해서 진짜 이거 민폐야. 말 안 할 거야. 근데 이 세계관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고 결합을 한 걸 결국은 분리를 해내야 독존 까이발리 하잖아요. 근데 이 결합한 다음에 반드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보가라고 해요. 요가 보가. 뭔가 라임이 맞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박사하고 있으면서 이 보가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보가의 의의에 대해서 상키아 철학에서. 그래서 거의 해외에만 있더라고요. 그것도 2020년대, 15년대 이때 한 개, 두 개 정도밖에 논문이 없더라고요. 이 보가에 대한 논문에서 제가 좀 한국에 써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뭐 철저히 조사를 했겠죠. 논문 써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얘는. 그리고 결국 상키아 철학의 이런 메커니즘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요가 철학에서 경험을 굉장히 높게 위상을 올려요. 그래서 상키아에서는 보가라고 한 것이 요가 철학에서는 아비아사, 반복된 수련으로 가면서 어떻게 변했다, 뭐 이렇게 보가의 의미 제조며 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요가 스토라 2장 18절 빛남 사트바 활동 라자스 안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무겁고 두터운 움직이지 않는 타마스의 성질을 지니고 오온과 감각기관으로 구성되어 보이는 것은 향유와 해탈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게 뭐냐면 뿌라크리띠를 나름 설명한 거예요. 뿌라크리띠가 3군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뿌라크리띠의 세가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의 성질을 지니고 즉 군화를 지니고 있고 내 오온과 5가지 그 무디기와 감각기 인드리아로 구성되어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인 거죠. 얘가 왜 필요하냐 이거 뿌라크리띠 왜 필요하냐 인간은 경험을 통해 해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이유 이 목적은 보가와 아파바르가다 이거를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요가 스트레스 나와 있으면 여러분 경험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상키아 까리까 상키아 경전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은 어려우실 테니까 요가적인 독해만 보시면 상키아에서는 그래도 딱 한 두 구절밖에 없어요. 이 보가라고 하는 것이 해탈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그 많은 송 중에서 한두 구절밖에 없는데 요가 스토라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겪어내야 되는 경험, 보가를 적대시하기보다는 해탈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체험의 장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가에서의 목적,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목적은 이걸 아예 없애는 거잖아요. 이건 다 나쁜 거고 안 해야 되는 건데 요가는 반드시 중립적입니다. 보가를 소멸하는 게 아니라 보가를 통해서 내 마음을 훈련시키고 지성을 훈련시켜서 이 보가를 아파바르가 해탈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 요가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가는 향유한다는 게 뭔가 누리다, 엔조이먼트거든요. 로 번역되지만 산스크리트 사전을 막 찾아보면 익스피리언스 경험으로도 나와요. 또 요가 상키아에서는 세계를 통과하는 총체적인 경험의 이름이며 바로 그 경험을 통해 분별이 성숙하고 아파바르가 해탈이 열린다는 점에서 상키와 야와 요가 철학의 해탈론의 필수 전제다. 즉 보가가 없는 해탈은 없다. 경험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매트 위에서 매일 선다고 해서 해탈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단순히 이 경험이 그러면 나 진짜 세계 여행 한번 해본다. 나 진짜 배낭여행 간다. 제니 원장 너 네가 나 진짜 나 그랬지? 이러면서 바보같이 진짜 제발 그럴 리는 없죠. 이제까지 이렇게 독성을 들었는데 이 경험의 속성이 뭔지를 왜 요가에서 경험을 통한 해탈이라고 했는지를 제가 말로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려주고 싶어서 체험을 하죠. 근데 거기에 사유가 개입되지 않으면 경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유를 갈고 닦아야지 색다른 체험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체험이 경험이 될 때 사유가 개입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뭐라 그랬죠? 시간성, 반복성, 누적성, 기억, 기록, 되돌아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 안에 반복되는 틀, 올바른 정렬 안에 사유가 개입돼야 경험이라는 것이 되고요. 그게 있어야 해탈이 된다. 그래서 했다 안 했다 다 그렇거든요. 애기 키워서 애기는 당연히 키워야죠. 그럼 낳지를 말았어야죠. 그건 어른으로서의 책임인 거고 근데 또 너무 나를 미워할 것 같아. 말하지 말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였냐면 마지막에 잔소리하고 싶었던 거 말해도 돼요? 안 삐질 거죠?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불특정 다수의 스펙트럼의 인간 군상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교사를 할 때 대치동에서도 학원 강사를 해봤는데 어느 지역은 또 말하자면 또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발끈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지역에 학원 강사도 이렇게 좀 팔려가고 그러거든요. 돈 많이 주고 막 계약금 많이 주고 가고 그러는데 대학원 마지막 학기에 어디 갔어요. 어디 가서 이제 거기서 학원 강사를 하는데 되게 놀랐어. 진짜 나는 내가 대치동에는 진선여고를 나왔고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를 하니까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하고 다 같이 성실하고 절대 결선 그러니까 그냥 안 되면 내 깔려 놓고 말고 이런 애들이 10% 20%도 안 돼요. 그런 애는 당연히 어디든 있죠. 대치동이라고 없는 건 아니고 어디도 있는데 10%? 눈에 잘 안 띄어. 그런 애들 눈에 잘 안 띄어.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연예인 되어 있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거기로 이제 모셔갔어. 그 학원 원장님이 여기서 학원 강사 일하는 거에 2배를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가서 막 가르치는데 진짜 놀란 게 애들이 70% 결석을 해요. 하는 애는 딱 20%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해. 그래서 이유를 물어봐 내가. 그러면 너무 하찮은 거 잤어요. 배가 고팠어요. 숙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과제를 끝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 내 한낱 26살짜리 국어 선생님 이건 구제할 수가 없어. 라고 해가지고 특별반을 만들어서 막 애들을 막 가르치고 막 그랬는데 진짜 그때 거기서 서울대 보낸 애가 있어요. 거기가 삼성 공장 옆이어가지고 엄마 아빠는 다 노동자셨거든요. 그 옛날에 근데 얘는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랑 이제 SNS에서 막 연락하고 그러는데 저 놀리고 요가 선생님 됐다고 나 놀리고 막 이러는데 그때도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걔 한 명만 막 들이팠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애 3명을 딱 두고 막 들이팠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내 결혼식에도 오고 나도 걔 결혼식에도 가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과제 수행에 대한 그것이 되게 나를 만든다. 뭐 이제는 뭐 좋은 대학 이런 것도 소용없고요. 세상이 다원화돼가지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열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나 속성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80%, 90%안 하거든요. 안 해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안 해요. 뭐 잤어요. 뭐 아니면 배가 고파서 못했어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못하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하거든요. 그리고 하려고 할 때 막 이렇게 오잖아요. 압도되잖아요. 그냥 하나씩 하면 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차피 못할 거야. 나 그냥 실패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어차피 처음에 못하거든요. 실패해요. 엉망진창으로 해요. 근데 안 한 애보다 상위 1%가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안 한 애에 비하면 바보 멍청이처럼 했어도 한 사람이 다 가져가요. 안 하거든요. 80%, 90%.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그거랑 오늘 또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어줍지 않게 되먹지 못하게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최인석 교수님 걸 나갈게요. 웬일로 좀 일찍 끝냅니다. 늘 늦게 막 수업 시간 넘겨서 끝내는데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저기 추석이어가지고 원래 우리 첫째, 셋째인데 아무래도 이러다 둘째, 넷째로 옮겨질 것 같은데 추석 주에는 뭐 다들 또 바쁘실 테고 저는 안 바쁜데 저는 제사 안 지내는데 아무 데도 안 가고 저는 수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두 번째 주에 할 거고 정확히 며칠인지 단톡방에 올리고 오늘 만든 자료랑 그날 할 자료랑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또 봐요.